안녕하세요. 네,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네, 네, 1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 보기 싫죠? 네? 복도에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네. 그거 아세요, 근데? 제가 쫓아가는 거? 잘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예. 예, 1번 보시면요. 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사실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은 옳지 않은 것 문제 한 세네 문제를 한 문제에서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내국물품만으로 가공할 수 없다 그랬는데 승인이 아니라 허가죠. 예. 1번에서는 허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가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들만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까지 묶으면 내수용 보세공장. 업종은요. 이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등의 뭐 그런 업종은 제한이 된다고 시행 규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세관장은 수입 통과한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까지 묶어보세요. 수입 통과한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이 뭘까요? 이게 뭔지 확실히 몰라도 확실하게 보세공장 원재료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공장 원재료와 대비되는 말이 바로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이에요. 그래서 뭐 각종 장비, 기기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요 원재료가 아니에요. 보세공장 원재료만 그 보세공장에 들어갔을 때 사용 신고하고 가공한 이후에 수입 신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 뭐가 틀렸어요? 사용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입 신고하게 할 수 있죠. 이걸 잘 봐야 돼요. 3번에 수입 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이라는 이 말은 기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계 장비들. 이건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에요. 사용 신고라는 개념은 그 사용이 가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기가 가공에 투입이 되겠어요? 이건 원재료에만 쓰는 말이에요. 이 경우 법제 241조 3항을 준용한다. 원래 법도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241조 3항을 준용한다. 이게 뭐냐면요. 30일 내 신고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반입일 또는 장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라 라는 뜻이에요. 수입 신고를 하는데 언제까지 수입 신고하느냐?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나서 30일 이내 수입 신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연료 윤활유를 뭐라고 하느냐? 중간에 보니까 간접적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다 알아두시는데 연료 윤활유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시려면 법의 185조와 시행령 199조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185조와 시행령 199조. 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덤핑방지 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이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것이 뭐 시행령상의 그대로예요. 예. 다 봐야 됩니다. 정상가격이란 공급국 동그라미, 소비 동그라미, 동종물품 동그라미, 통상거래가격 동그라미. 그 네 단어가 하나도 빠지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돼. 정상가격은 뭐뭐뭐예요?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동종물품이 없으면 또 통상거래가격이 적용될 수 없으면 그래서 여기 다만 뒤에 동종물품 동그라미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냐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 등을 인하여 통상거래가격 동그라미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 잘 보세요. 정상가격을 정의할 때에는 이렇게 4개를 합니다.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그래요? 그런데 동종물품이 제대로 없거나 통상거래가격이 제대로 없을 때가 그 다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만 다음에 동종물품이 나오잖아.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서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아니 정상가격에 정의해 있는 네 단어 중에 두 개가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때는 그 다음 단계로 뭘로 간대요? 제3국 수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그때는 제3국 수출 가격으로 가는 것이고,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서 제조원가에인데 뭐 제조원가에서까지 들어간 건 좀 이상하다.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뭐라 그래요? 구성가격. 그렇죠? 그래서 구성가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느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요 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삼구 이렇게 간다는 거. 예. 맞습니다. 이번에 덤핑 가격은 뭐냐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이번에 걸린 금물품 거기다 얼마 줘야 되는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조사가 개시된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하며까지 끊으시고, 거기 사실 따로 한 문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라는 이 뒷부분은 다른 문장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요즘에 이런 식이 많어. 그죠? 다른 문장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많다고. 네. 비교는 가능한 한 원칙은 동일 시기 동일 거래 단계인데 동일 거래 단계가 언제래요? 통상적으로 공장도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말이죠. 도매, 소매 뭐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죠? 공장도 거래 단계이다. 맞네요. 네. 3번도 보실까요?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 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 동그라미. 이 결정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언제까지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여 조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뭐뭐 이내에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문장 구조를 잘 봐야지 이게 뭘 묻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결정하여랑 거기 10일이라고 그 부분 잘못됐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결정 기간을 묻는 것인데, 조사 개시 여부 결정 기간을 묻는 것인데 구조 파악이 안 되면 외우고도 틀릴 수 있어요. 10일이 아니라 뭐예요? 2개월입니다. 맞아요. 2개월. 근데 왜 거기다가 제가 하필 2개월과 10일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하필 10일이라는 오답을 넣어놨을까요? 뭔가 그죠? 그 근처에 그게 있는 것 같아.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시행령의 60조로 가보세요. 시행령의 60조. 덤핑 방지 관세니까 이제 51조, 법률의 51조 그 다음 페이지쯤에 있을 거예요. 시행령 60조. 천천히 찾으세요. 오늘 밤이 기니까. 그래요. 네. 60조 찾았습니까? 네. 60조에 거기 보시면은 1번 1항 보세요. 1항.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 끝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결정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결정하여가 앞에 붙었잖아요. 그죠? 결정하여 2개월 이내 끝은 뭘로 끝났어? 그 장관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기획정부 장관에게 통보. 그런데 이제 그 밑에로 쭉 보시면 사망 있어요. 사망 보니까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조사 개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죠. 통지 여러 군데 하고 관보 게재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관에게 통보하는 건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는 건지 관보에 게재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두 개를 다 보시자고, 결론적으로 시행령 60조 1항과 3항을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외우시라고 일부러 그 부분 바꾼 거예요. 시행령 60조 1항과 3항을 비교하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동그라미 4번은요, 이 뭐 당연히 장관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장관이 운영 주체니까요. 3번 문제. 천재지 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 그랬습니다. 일단 1번에 보니까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인 경우에
1년 동그라미.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대요. 우리 기한 연장의 대부분의 절차들이 대통령령에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맞고요. 이번에 끝에 담보 동그라미. 이 기한 연장은 담보 제공 사유입니까? 그렇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납세고지 끝에 있는데요. 동그라미. 이 기한 연장 부분에 납세고지가 2번 나오죠. 기한을 연장했을 때 연장된 납세고지를 한번 하고 기한 연장 취소되면 또 새로운 납세고지를 하죠. 예. 답은 4번인데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되면 끝에도 동그라미, 납세고지 동그라미. 그래서 3번의 납세고지와 4번의 납세고지는 다른 거예요. 그죠? 4번은 어쩌면 이제 화가 나서 하는 납세고지인데 우리 뭐 그 며칠 그러면 무조건 관세는 숫자가 안 나오면 모를까. 말하자면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처럼 숫자가 안 나오면 모를까. 나왔다 하면 15일이죠. 아, 20일 있는데 그건 관세는 아니잖아. 과징금 20일은 있지만은 관세는 무조건 숫자는 15일이에요. 4번 문제. 가장 옳은 것이라고 물은 걸 보니까 정말 자세히 보라는 것 같아요. 그죠? 예. 1번은 여러 번 읽어도 틀린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민을 할 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1. 과세 형평 2.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납세자의 기본권이 아니라 재산권이에요. 기본권은 너무 큰 개념이에요. 납세자의 재산권이죠. 2번 소득과세 금지 부분은요.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장기간 알려진 것들의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걸 납세자가 믿어버렸을 때 그거를 새로운 해석으로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건 장기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주 장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걸 믿어버린 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이 아니라 뭐예요? 받아들여진 후에는이죠. 받아들여진 후에는 제가 어디 부분을 바꾸려고 막 노력을 했었냐면은 뒷부분에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있죠. 새로운 동그라미. 그것도 여러 가지로 수식이기 때문에 또 엉뚱한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바꿀까, 이 부분을 바꿀까, 어떤 게 더 괴롭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앞부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이라는 말도 잘 봐두셔야.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서 일단 맨 끝에 한계를 엄수. 그 부분은 지금 맞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 부분이 틀리게 되어 있었던 기출문제 본 적 있죠? 예. 한계 엄수. 그 부분 꼭 알아야 돼요. 엄수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안 돼요. 한계 엄수. 예. 근데 이제 앞부분에 1. 과세형평 2. 그 부분이 잘못됐네.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관세법의 목적이죠. 관세법의 목적.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입법 취지 같은 거였다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리지 않아. 크게 뭐라 할 수 없는데 이건 제도의 목적과 관세법의 목적은 달라요.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법 제1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관세법의 목적이라고 그래야 돼.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신의성실이 두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살짝 표현이 다른 게 뭐냐면은 납세자는 의무라고 그래요. 세관공무원은 직무라고 그러고. 그러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 5번. 법제 16조 11호. 이게 바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인데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예요. 일단은 우리 법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이 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복습 한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언제라는 거예요? 수입된 때 동그라미. 그럼 이제 그걸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수입된 때면 법령 적용 기준 시점은 때를 날로 바꾸고 시행된 법령으로 하면 되니까 1번의 끝부분에 수입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이라는 거예요. 수입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 시기면은 거기에서 때를 날로 바꾸고 다음 날을 붙이면 관세부가 제척기간에 기산일이 되잖아요. 그게 3번이죠. 수입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그래서 사실 1번을 알면 1번의 맨 앞에 수입된 때를 활용해가지고
뒷부분에 수입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도 나오는 것이고 3번에 수입된 날의 다음 날도 나오는 거예요. 3번에 수입된 날의 다음 날을 뭘로 한대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밑줄. 그게 뭔데? 그게 기산일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그 기산일부터 5년. 그건 맞죠.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관세포탈 부정감면 나오기 전에 5년이라고 하면 맞는 거죠. 네.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신고납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응? 맞죠. 부가고지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부가고지 대상이 됩니까? 딱 이게 부가고지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제 16조에 해당이 될 때 부가고지 대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제 16조 단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7호 즉시 반출만 빼고는 다 부가고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4번 이게 답인데요. 뭔가 잘못됐어요. 일단 잘 보시면은 이때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맨 앞부분에 관세액의 20% 관세액 동그라미 이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세액 기준이에요. 20%. 그런데 괄호 안에 보시면은 269조의 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았대요. 269조가 뭘까요? 이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금지품 수출입죄, 밀수입죄, 밀수출 밀반송죄가 있는데 사실 이건 다 수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269조의 죄라는 건 밀수입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수입죄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 받았다면 그것도 받거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통고처분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40% 그건 맞아요. 플러스 이게 이자가 붙는 건데 이자는 3개를 곱해야 되죠. 해당 관세액. 잘 보세요. 맨 앞에 해당 관세액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분명히 이자도 해당 관세액으로 시작해야 돼요. 맨 앞에 있는 게 원금이기 때문에 뒤에 이자도 원금으로 반드시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간과 이율인데 수입된 날에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뭐의 다음 날부터 뭐까지라는 기간 형식이 이것만 지켜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수입된 날부터이죠. 다음 날이 없어져야 돼요. 수입된 날부터. 뒷부분에 뭐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은 그건 같은 얘기고요. 6번 문제. 겸품 반출.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 1번에 전부 또는 일부 밑줄.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전부 또는 일부 견본품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세관장 승인은 아니죠. 세관장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 일단은 위에를 승인이라고 그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2번도 같이 이게 이런 게 문제야.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번에 보세요. 그래서 견본품 반출 허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느냐? 뒷부분도 틀렸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사실 뒷부분을 물으려고 한 건데 앞부분은 같이 거짓말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3번에 보세고에 반입된 물품을 화주가 직접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 수비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뭔지는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법의 161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161조에 구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61조. 161조가 1항과 2항과 3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1항의 경우에는 누가 반출한다는 얘기예요? 보세고에게 장치된 외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말 그대로 반출하려는 자이잖아요. 그렇죠? 반출하려는 자. 이 사람이 반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2항은 뭔 얘기예요? 이거는 주어가 이 세관 공무원이에요. 세관 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해서 반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3번이 중요한데 이 3항이 뭐라고 됐냐면 3항에 다음에 해당이 되면 그래서 사용수비가 되면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고 수리된 걸로 보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호와 2호라고 되어 있는데 1호가 뭐냐면 1호가 위에 있는 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래. 이거래.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1항 있죠. 얘는 완전히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 신고하고 납부하고 수리된 걸로 보는 거는 밑에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2번 2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세고에 반입된 물품을
화주가 직접, 그 5글자가 틀린 거예요. 화주가 직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세관 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이래야 돼요. 세관 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 소비한 경우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수리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바로 3번에 2번이 있죠. 응? 요거. 그게 이제 여기 동그라미 4번이죠.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 동그라미. 검사검역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죠.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그러나 너무 다른 데만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세관장 확인 동그라미. 그중에 세관장이 확인한 것이 사용 소비가 된다면 그때 또 마찬가지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답이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특별히 좀 별표. 요거는 이제 정답이든 오답이든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답이어도 이게 정답 틀려도 여기서 틀리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이명호는 생각해요. 7번 입항 전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신고가 된 물품은 입항 전 신고가 된 물품은 신고 동그라미 신고만 되어도 맨 끝에 도착 동그라미 도착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수입 신고하는 때와 신고 동그라미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 도착 동그라미 1번과 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요. 신고만 되어도 도착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할 때와 도착할 때 그 물품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1번처럼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똑같아야 돼요. 신고만 되어도 도착된 것이다. 동그라미 4번에 신고 때와 도착 때 성질과 수량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달라지는 물품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입항 전 신고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잘 보세요. 입항 전 신고를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입항 후에 신고해야 된다. 입항 전 수입 신고에서 입항이라는 말은 도착이라는 말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입항 후 신고해야 된다. 다른 말로 도착 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4번에 한 중간쯤부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괄성장이 정하는 물품은까지 괜찮은데 해당 물품이 보세고에게 반입된 후가 아닙니다. 거기 뭐 괄호 때문에 틀렸나 싶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괄호도 그냥 다 한꺼번에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 해당 물품이 보세고요. 괄호도 다 거짓말이고 에 반입된 후가 아니에요. 후 동그라미 후 이게 중요해요. 무슨 후에 수입 신고해야 되느냐. 아니 쉽다니까요. 응?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입항 후 수입 신고해야 된다고. 근데 입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끝에 답이 이거여야 돼. 정확한 표현은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예요.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 여기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 가장 짧게 하면 도착 후예요. 도착 후. 입항 전 안 되면 도착 후다. 이거예요. 8번.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근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특허 효력 상실 사유가 여기 빠져 있는데 특허 취소되면 특허 효력 상실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쉽다고 이 문제에서는 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뭔가 지금 3개 사유와 함께 플러스 특허 효력 상실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갈 게 특허가 취소된 경우예요. 특허가 취소된 경우 1번처럼 특허 부색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 3번에 만료된 경우. 답이 4번이죠. 4번은 뭐예요? 이게 반입정지등 아닙니까? 반입정지등 사유입니다. 말하자면 업무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예요.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 반입, 보세건설, 보세판매, 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반입정지 등의 사유입니다. 요거는 이 문제는 복습하실 때 법의 178조와 179조 두 개를 보시면 돼요. 178, 179. 그래서 숙제, 반입 등 정지 사유, 특허 취소 사유, 특허 효력 상실 사유를 3개, 반입 정지, 특허 취소, 효력 상실 사유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9번.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라는 이 문제는 앞으로 엄청 나올 거예요. 몇 년 동안. 왜냐면 이게 이제 법에 들어간 지 이제 2년이 좀 넘어가서 이제 아주 나오기가 딱 좋을 때가 됐거든요. 저를 믿으세요. 이 부분은. 아주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시들해지면 또 이제 딴 것들이 또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예. 이 관세한 걸 받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거 그랬어요. 나 이건 좀 보고 싶으네. 이거는 좀 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뭘 체크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법의 106조의 2. 법의 106조의 2 한번 펴보세요. and와 or, 그죠? 또는과 그리고를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법의 106조의 2에 보시면은 1항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까지는 공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관세환급한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1항에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와 2호는 둘 중에 하나이면 돼. 말하자면 6개월 이내 보세 다시 수출하거나 6개월 이내 관성장, 세관장 다시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시행령 124조의 2 바로 옆에 걸 보시면은 1항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대요. 1호에 성질 형태도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그랬는데 될 것이어야 하고 되어야 하고 and 사용된 사실도 없어야 하고. 보는 김에 마주 보시면은 법의 2항 보시면 법의 2항에 준용 규정에 4647 106조 2 5항 그게 하나하나 뭔진 몰라도 되는데 확실하게 48조 없다는 건 알아야 돼요. 환급가상금 규정이 없다는 건 알아야 되고 시행령의 3항 보시면은 너무 쉬운 것이 전부 수출하면 전액이고 일부 수출하면 일부이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실게요. 이제 보일 거예요. 9번에 1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하고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확인받고 다시 수출하여야 뭐가 틀렸어요? 그죠. 하고죠. 하고. 다시 수출하여야 하고 아니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면 된다니까요. 2번에 48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47조 과다환급관세 징수 규정은 준용을 하는데 48조 이자 있죠. 환급가상금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3번 성질형 또는 수입신고 당시 성질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용된 사실도 없어야 하죠. 여긴 또 3번에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 되거나가 틀렸죠. 되고 그래야 돼요. 되고. 1번의 별표, 3번의 별표. 맞죠? 그래서 이 같은 제도 안에 또는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아주 요새 시험에서 좋아한다고. 4번 전부 동그라미, 전액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답이 4번입니다. 10번 유치 및 예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은 끝이 유치로 끝났고 2번의 끝은 일시 예치로 끝났어요. 유치는 조건 부분이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사실 잡아두는 거죠. 이번에는 오히려 자신이 맡기는 거죠. 수입할 뭐가 없어요? 의사, 그죠? 의사, 환자는 있나봐.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수입할 뭐가 없다고요? 닥터가, 그죠? 의사가 없다고요. 수입할 의사가 닥터가 없는 물품은 예치예요, 예치.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제 조건이 갖추지 않았다. 수입할 의사가, 닥터가 없다. 이런 거예요. 또 3번에, 이거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법에 206조예요. 법에 206조. 찾아보는 게 공부야. 찾아보는 게. 법의 206조의 2항 보세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것처럼 쓰면 이상하죠. 보세요.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그랬지만 그게 하나란 뜻이 아니라 두 개의 사유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수된 경우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 옳지 않아요. 답인데요.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반송도 유치를 해제하는 사유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유 해소와 반송이 유치 해제 사유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꾸로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돼요. 유치 해제 사유가 뭐지? 이렇게. 유치 해제 사유가 뭐지? 거기다 이렇게 써놔요. 복습할 때 유치 해제 사유가 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 해소와 반송이야. 이러면 되죠. 반송은요, 이걸 외워두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들죠. 예. 이제 4번에 보시면요. 유치 장소, 예치 장소. 이번 유치 장소는요, 관습법에 어디든 무조건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예요.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 11번. 소비 또는 사용 중에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수입인 거를 묻는 거죠. 당연히 오답들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있겠네. 그렇죠? 일단 1번과 2번에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밑줄. 4번에 여행자 휴대폰 밑줄. 뺄 게 없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건 요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 요건을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무조건 수입이야. 그런 거니까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건 웬만하면 수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웬만하면 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팍팍하게, 여기 동그라미 3번은 정확하게 해놔가지고 맞는 것이기도 한데 그냥 대충 봐도 1, 2, 4번이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 요건이 일단은 물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총 4가지가 있긴 한데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여행자 휴대폰, 기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번의 외국 물품이라고 된 것만으로도 넌 벌써 삐끗했어요. 삐끗하면 수입이라고. 그랬죠? 답이 벌써 3번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랑 구분하라는 거냐면 동그라미 1번에 운송수단 안에서 묶어보세요. 운송수단 안에서. 근데 3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그랬죠. 동그라미 1번에 운송수단은 우리나라 운송수단이어도 되고 외국의 운송수단이어도 돼요. 예.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이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이 되면 그때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데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라는 말이 필요 있나요?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용도에 따라 썼다고 해서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원래 동그라미 3번에 여기 용도에 따라가 있는데 수입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까?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면 안 되냐? 안 된다니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수입이라고.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수입이 안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게 어렵다고. 조금만 삐끗하면 뭐다? 수입이다 이거예요. 3번이 답이고요. 12번 신고서류 보관기간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 문제 안에 신고서류 보관기간을 표현하는 법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죠?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바로 법에서 정하는 신고서류 보관기간인데 그걸 좀 자세히 봐라 이거죠. 일단 1번에 지식재산권 동그라미. 지식재산권은 5년이죠. 1년은 너무 짧다. 이번에 수출과 반송은 3년. 답이네요. 답이 2번이고요. 3번에 보세운송은 2년이죠. 근데 좀 더 볼 것은 다만 이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도 보관할 수 있다. 그 다만이라는 부분은 위아래 다 붙일 수 있겠어요. 1번에도 붙일 수 있고 2번에도 붙일 수 있겠죠. 4번 보시면은 수입 거래 관련 계약서 그랬죠. 밑줄. 계약서 동그라미. 수입 신고 필증을 5년 동안 보관하는 건 알겠는데 계약서도 5년 보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 신고 수리부터 5년간 보관하지. 5년간인가요? 맞죠? 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수입 신고 필증 보관하는 거는 5년이잖아요. 근데 수입
계약서 또 보관하는 건 5년이야. 근데 이게 이제 보관을 안 했을 때 처벌은 확실하게 달라요. 수입신고 필증 이것만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근데 나머지는 다 2천만 원 벌금이에요. 이제 벌금과 과태료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게 수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 필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4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이게 게임이 되는 거야. 또 이렇게 한번 이벤트가 되면은 또 외워져요. 13번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냈냐?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예. 한번 볼게요. 법의 110조의 2. 법의 110조의 2. 법 110조의 2에 보시면요. 제목이 통합조사의 원칙인데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가보니 바로 옆에 시행령 135조의 2에 제목이 뭐예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그리고 밑에 1, 2, 3. 펴놓은 상태에서 문제로 다시 돌아오니까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제가 만든 말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뭘 묻는지를 알아야 돼. 시행령 135조의 2에 4개를 묻는 것이, 아니 3개를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만들어서 넣겠죠.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13번의 답은 3번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이거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가 아니고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앞한 방법 납세자 권리원장 교부사위에 있는 거죠. 납세자 권리원장 교부사위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나온다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뭐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가 3가지밖에 없는데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바꾸면은 답이 2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나오고 이상한 거 하나 들어가는 것만 나올 거예요. 14번 과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까지 밑줄 끊어보시면 그 말이 이제 관세포탈제에 쓰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과세가가 관세율을 거짓말 쳤다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짓말 쳤다는 말이 나오거나 3년 5배 원가이죠. 3년 5배 원가 맞네요. 예. 동그라미 이번에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거기 보시면요. 훼손 동그라미, 변조 동그라미 이 2단어는 수준이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변조는 뭐랑 같이 써요? 위조 변조죠. 위조 변조 그럼 벌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는데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바꾸면은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예요. 그 비밀을 침해한 자.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는 5년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정보 훼손이나 비밀 침해나 또는 비밀 누설이나 도용. 제가 지금 4개 얘기했어요. 정보 훼손, 비밀 침해, 비밀 누설, 도용은 다 5년 5천만 원이에요. 그건 뭐 위조 변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위조 변조 딱 2단어만 위조 변조 2단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그게 위조 변조가 다른 단어들과 막 섞이면 안 되는 거죠.
2번이 그래서 답이고 3번에 234조 이 숫자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요새는 그냥 막 이렇게 내더라고. 이게 바로 헌정화인데요. 헌정화는 77이죠. 4번에 오징 10원. 오징 10원 밀수입. 근데 맨 끝에 253조 1항에 따른 반출 신고는 즉시 반출 신고인데 즉시 반출 신고는 하고 수입 신고 안 하면 밀수입으로 처벌하진 않죠. 물론 가산세는 좀 있겠지만요. 15번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요. 1만조수 특공 무방정, 1만조수 특공 무방정. 그래서 보니까 뭐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실제로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바뀌어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숫자 많이 바뀌어 나왔고 뒤에 관성장도 바뀌어 나왔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의 끝에 관성장 동그라미.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짱, 중앙행정기관의 짱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 1번과 2번이 요주의 대상인데 이 가구신고 생략 대상에 괄성장이 2번 나오긴 하는데 하나는 그냥 기타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거고 괄성장 한 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 번이 나와요. 근데 이게 1만불 쪽에는 괄성장이 붙고 방산 쪽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붙는다는 거를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 1만불은 맞나요? 1만조수 그랬으니까 맞는데 물품 가격이 아니라 과세 가격이죠. 그래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과세 가격이고 그 다음에 16번 선용품, 기용품의 하역 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이요. 정말 어려운 문장이에요. 일단 보시면 1번에 선용품 등을 하역 환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선용품 등의 종류와 수량은 누가 정한대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여야 한다. 세관장 동그라미 그거 바뀔 거예요. 그거랑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4번인데요. 하역 또는 환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 내역 관리, 하역 또는 환적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대요? 괄성장 동그라미. 그래서 1번의 뒷부분과 이 4번이 구분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4번의 첫 줄에 있는 허가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종류. 여러분 1번의 끝부분에도 선용품 등의 종류, 수량 있죠. 그 종류와 수량 동그라미. 동그라미 4번에도 종류와 수량 동그라미.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선용품 등의 종류와 수량이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여야 되지만은 4번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러면 그거는 괄성장이 정합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거. 예, 꼭 구분해야 되고 1번과 4번. 그 다음에 2번에 선용품 등이 외국 물품일 때에는 보세국으로부터 외국 무역권 외국 무역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외국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어요. 이 맞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선용품 등이 어디로부터? 외국 동그라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 외국 동그라미, 보세구역 밑줄. 그거는 보세구역은 외국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관세법상 외국 지역으로부터 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외국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처음부터까지 계속 외국으로 도배가 돼 있죠. 그 느낌을 알고 계셔야 돼. 답은 3번인데요. 하역 환적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으면 맨 끝에 관세 징수하지요. 다만 세 가지 경우엔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 어디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우로서,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거기부터, 그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국에 반입된 때에는까지 묶으면 그때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국에 반입된 때 비과세입니다. 그 자리에 재 등 멸실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죠? 세관장 승인을 받은 폐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17번 보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대통령을 보조할 뻔했다. 1번에 대상 동그라미, 세율 동그라미. 대상과 세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으면 보조할 편 문제인데 말 그대로 맨 앞에 보복관세니까 맨 끝에 대통령령 맞죠. 이번에 기획정부 장관은 맨 끝에 협의할 수 있는데요. 기획정부 장관의 기획 동그라미, 협의에
협의 동그라미. 그래서 기획정부 장관이 협의할 때는 항상 어떤 나라와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처럼 국제기구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 밑줄 국의 동그라미. 그래서 기극 협의 이렇게 된 거죠. 기국협의. 동그라미 4번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기획정부 장관의 기획 동그라미 맨 끝에 보시면 협조 요청.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협의와 협조 요청은 다른데 협의는 나라와 합니다. 근데 협조 요청은 사람들과 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쯤 보시면 관계기관, 수출자, 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그래서 짜자인 이런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고 3번에 답은 3번인데요. 옳지 않습니다. 해보시면은 교역 상대국이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해서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까지가 바로 보복관세 부과 사유입니다.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니에요. 말하자면 동그라미 3번은 보복관세 부과 범위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보복관세 부과 범위가 뭐예요? 그렇죠.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 잘하네. 그지?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이지 기본세율을 초과하여가 아니에요. 그 기본세율을 초과하여 부분이 틀린 거예요.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 그래서 이제 10가지 탄력관세의 그 부과 범위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18번.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괄성장 승인사항입니다. 물론 괄성장과 승인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 1천분의 10이죠. 답은 3번이죠. 3번에 괄성장 동그라미 고려하여 승인 동그라미. 그리고 1천분의 10이죠. 19번 관세범의 조사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 그랬어요. 일단은요 1번에 우리 피증참이라고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피증참 동그라미. 피증참은 조사 대상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조사하였을 때 그렇잖아요. 사실 그 앞에 문장이 피증참을 조사할 수 있다예요. 피증참을 조사할 수 있다. 그렇게 조사했을 때에는 조서 작성한다. 조서 작성 동그라미. 그래서 거기 이 동그라미 1번 문장에서 피증참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피증참은 조사 대상이고 피증참은 조서 작성을 또 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먼저 보시면은 거기도 피증참이 또 나오죠. 또 피증참은 출석이나 동행 명령을 또 받기도 하죠.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보세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이라는 말에 밑줄. 동그라미 2번에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약식조서인데 그런 표현을 법에서 쓰지 않고 그냥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끝에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건 정식 조서를 대신한다는 거죠. 왜? 긴급하니까. 긴급 동그라미. 그래서 정식 조서를 원래 써야 하지만은 긴급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 이 말을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약식 조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체포, 인검, 수색, 압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법경찰권에 권한을 부여한 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중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죠. 그걸 다는 모르겠는데 사법경찰 모시기 법이야. 그죠? 그렇게만 아시면 충분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사법경찰 관리 땡땡땡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20번 법의 114조의 2는 최근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출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일단은 제목 자체가 장부 서류 등의 보관 금지죠. 보관 금지 동그라미.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이 규정을 왜 뒀냐면 납세자 서류 함부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2번부터 봐야 돼요.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이게 중요한 말인데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밑줄. 근데 맨 끝에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밑줄.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관세조사의 목적이면은 세관관서에 뭐 그 납세자의 장부들 보관할 수 있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래. 그래서 관세조사의 목적으로라는 말이 이게 법의 표현 맞아요. 근데 속뜻은 뭐냐면 아무리 관세조사 목적이라 할지라도 예요. 원래 속뜻은.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 것뿐이지
아무리 관세조사 목적이라 할지라도 납세자의 장부 세관감사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2번이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게 원칙이라고 써놓으세요. 2번이 원칙이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럼 세관은 어떻게 일합니까? 서류 없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예외를 둔 거예요. 1번의 맨 끝에 일단은 세관간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믿죠? 그래서 2번 다음에 1번을 읽어야 되는데 원칙은 세관간서 임의 보관할 수 없다. 예외, 세관간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거기 일시와 임의라는 단어까지도 싹 외우셔요. 그게 이제 원칙과 예외예요. 그러나 1번에 보니까요. 막 마음껏 허용하는 건 아니야. 거기 보니까 관세조사 목적에 필요한 무슨 범위래요? 최소한 동그라미. 또 납세자 소유 일단 또 보관장인 정당이 있는 관장 임의로 제출한 장부는 납세자의 동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또 만족을 해야 돼. 최소한이어야 되고 납세가 동의할 때만 겨우 그것도 일시 동그라미. 잠깐이죠. 그러니까 정말 서류 가지고 있지 말래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일하기 힘들어졌어요. 네. 그런데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세관공무원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요. 반환 요청 동그라미. 반환을 또 요청하면 또 빨리 주란 얘기예요. 가지고 있었더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제 그만 주세요 하면 납세자가 이기는 거예요. 1개월 초과하여 장부 등을 보관할 수 없다. 너무 길어요. 1개월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틀렸어. 며칠일까요? 14일입니다. 14일.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14일입니다. 당연히 동그라미 4번에 관세조사 종료 동그라미. 이때에는요, 누가 말 안 해도 바로 모두 반환해야 돼요. 모두 반환.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114조의 2의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주축이 되는 문장들 4개인 거예요. 요걸 외우시면 돼요. 네, 조금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쉴게요.